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특별한 일 있으셨을까요? 오늘은 어머니의 5억 원을 지키기 위해 14년간의 거짓말을 이어온 한 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들려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 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의 신음소리와 함께 어지러워 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죠. 즉시 아내에게 연락했고 다행히 아내의 작업실이 장모님 댁과 가까워서 빨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모님이 쓰러져 계셨죠. 119 구급대원들이 장모님을 응급실로 이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 수술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다행히 장모님께서는 식당을 하시면서 모아두신 돈이 있었습니다. 처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제한테 전화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수술비 문제로 투자금을 찾아야 한다는 말에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아내와 함께 장모님의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14년간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된 내역.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처제 수미가 아닌 제 아내 수진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작업, 과도한 프리랜서 일정, 그리고 항상 부족하다던 통장 잔고,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갓 승진한 과장이었고, 결혼한 지 2년 차였죠. 장모님은 20년 넘게 운영하시던 식당을 매각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식당은 역세권에 위치해 있었고 단골도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서 매각 금액은 5억이 넘었죠. 장모님께서는 그동안 번 돈까지 더해 6억 정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 금액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처제 수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시 수미는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돈을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도 반대하셨죠. 하지만 수미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딸을 너무나 믿으셨던 거죠. 처제는 완벽한 투자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흔들렸어요. 매달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받는 구조. 필요할 때는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장모님 앞으로 된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5억이라는 거액이 처제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계약서도 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계약서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계약서를 쓸 때 유난히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처제가 이 돈을 탕진할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 달 이자는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 100만 원이 입금됐죠. 장모님은 기뻐하셨고 처제를 더욱 신뢰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 5억이란 돈은 사라진 뒤였다는 걸 저희는 몰랐습니다. 처제는 매달 어머니께 투자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수익률이 적힌 문서들을 가져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모두 가짜였겠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14년간의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왜 아내가 매달 100만 원을 입금해야 했는지, 그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매달 100만 원의 이자가 입금되고 장모님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처제가 갑자기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자 둘 다 화들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습니다. 언니, 제발, 이번만 도와줘. 처제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처제가 개인적인 고민으로 왔다며 불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죠. 당시 저는 별 생각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네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처제는 투자 실패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주식과 선물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장모님의 5억을 며칠 만에 절반 이상 날려버렸다는 거였죠. 당황한 처제는 더 큰 도박에 빠져들었고 결국 한 달 만에 남은 돈마저 모두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큰 결심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처제는 이미 증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 카드빚까지 있었죠. 그때부터 아내는 자신의 디자인 일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날이 많아졌죠. 처음에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달 100만 원의 거짓 이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큰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미안해. 매일 밤 이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야위어갔고 처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장모님을 찾아가 가짜 투자 보고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두 자매의 거짓말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처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척하면서 어머니의 신뢰를 계속 이용했고 아내는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우리 가족의 균열이 시작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이제 거짓말은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모님은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에 만족하셨고 처제가 가져다 주는 가짜 투자 보고서를 보며 흐뭇해하셨죠. 제 아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회사들과 계약을 따내고 작업실도 하나 얻었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밤샘 작업은 기본이었고 무리한 작업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좀 쉬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면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끝은 없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내야 했으니까요. 처제는 그 사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보험 설계사라는 직함으로 또 다른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이었고 아내는 제게 월급을 더 많이 가져다 달라며 다그치기 시작했죠. 당시 저는 그저 아내가 쇼핑이나 사치가 심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할 것 같아. 카드 값이 또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이런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예민해졌고 밤에 악몽을 꾸며 깨는 일도 잦아졌죠. 하지만 그때마다 일이 많아서 그래라며 넘어갔습니다. 처제는 이 시기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죠. 장모님은 그런 처제를 보며 투자한 돈이 잘 굴러가는가 보다라며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돈으로 꾸며낸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처제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투자 사기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의 투자 수익률을 내세워 다른 피해자들을 현혹했던 거죠. 아내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동생의 새로운 범죄에도 눈감아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거짓말은 점점 더 큰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멈출 수 없었고 우리는 그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처음으로 큰 위기가 찾아온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갑자기 투자금의 일부를 찾겠다고 하셨죠. 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예금으로 돈을 좀 옮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억만 빼서 정기예금에 넣을래. 요새 금리가 좋더라고. 당시 저는 이 말을 듣고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잘 처리하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뭔가 이상했어야 했는데 아내는 자신의 작업실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다며 설득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야근이 더 잦아졌고 주말에도 일한다며 집을 비웠죠. 수입은 늘었다고 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여보, 돈이 어디로 새는 거야? 장비 구입하고 재료비도 많이 들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갑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저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아내가 돈 관리를 잘 못하는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처제는 여전히 투자가 잘 되고 있다며 장모님을 안심시켰고 2억도 무사히 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알고 보니 그 돈은 아내가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었던 거죠. 5년 전 우리 가족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제는 이미 보험 설계사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였죠.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고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투자가 잘 되나 봐. 우리 둘째가 옷차림이 다르네. 장모님의 말씀에 처제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 자동으로 굴러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면 우리 집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 증세가 심해졌죠. 당시 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딸아이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엄마가 늦게까지 안 오신다고 울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일을 줄이라고 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일에 매달렸습니다. 제 승진 소식에도 아내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예민하게 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승진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아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이 쌓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다면 아내의 이상 징후를 진작 발견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늘 남아 있습니다. 3년 전 처제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시작한 새로운 사기 행각이 들통나기 시작한 거죠. 피해자들이 하나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처제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는 것만 알았죠. 매번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길 고집했고 대화가 끝나면 아내는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건강도 이 무렵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스트레스성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제 월급이 꽤 늘었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죠. 아내는 카드값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신용등급도 떨어졌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돈이 어디로 새는 거야? 미안해. 일이 잘 안 풀려서 아내의 작업실도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안 된다는 항해 전화가 오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처제는 이 시기에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이런 동생의 계획조차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었으니까요. 장모님은 여전히 매달 1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으시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가끔 이게 다 우리 둘째 덕분이야 라고 하실 때마다 아내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보니 이때 이미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처제의 범죄, 아내의 거짓말, 장모님의 건강, 모든 것이 한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1년 전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제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서에 수십 건 접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보험, 상품이라며 받아 챙긴 금액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 우편함에 협박성 편지들이 자주 들어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서성이는 걸 봤습니다. 아내의 모습은 더욱 망가져갔습니다. 한 달에 열흘은 병원에 들락거렸고 불면증약을 달고 살았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거부했어요. 장모님은 이즈음부터 자주 아프시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고 기억력도 떨어지셨죠. 의사는 검진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처제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것을 계속 미뤘습니다. 처제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과 외제차가 사라졌고 대신 택시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죠. 전화기도 자주 바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채권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 투자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처제는 여전히 장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실 정도로 너무 다급해 보였죠.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처제가 이러는 동안 아내는 마치 체념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저 묵묵히 일만 했고 밤마다 은행 어플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14년 동안 이어온 거짓말이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던 거죠. 처제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다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쯤에 처제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차를 몰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갑자기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5년째 매달 100만 원씩 받고 계세요. 이게 바로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처제의 마지막 사기였던 거죠. 도망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돈을 모으려 했던 겁니다. 장모님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믿음을 사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해요. 이 시기 아내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하시더군요. 약도 처방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지 못하니 치료가 제대로 될 리 없었죠.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연체 고지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카드값, 대출이자,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됐죠. 장모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상하게 우리 아이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시고 의사 선생님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지만 처제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때 아내에게 진실을 물었더라면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결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달 전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제의 사무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휴대폰도 먹통이 됐죠. 피해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 씨 처제 맞죠? 투자금 50억이 넘는데 이러고 잠적하면 되나요?
사기꾼 가족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네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피해자들 때문에 큰 딸이 학교에도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우리 가족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혼잣말을 하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한 번은 베란다에 서서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처제는 이 시기에 이미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권도 새로 만들고 해외 계좌도 개설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장모님과 아내를 이용했던 겁니다. 장모님은 갑자기 투자금 전체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큰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처제의 투자 수법을 자랑스러워하시면서요. 그때 아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내가 겨우 말을 돌리긴 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들리는 흐느낌 소리. 아내는 혼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던 거죠. 14년간의 거짓말이 만든 무게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모든 것이 드러났죠. 처제는 완전히 잠적했고 저는 은행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덜덜 떨기만 하더니 갑자기 실신했죠. 응급실에서 깨어난 후에야 아내는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14년 전 처제가 장모님의 5억을 모두 탕진했다는 것,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해왔다는 것, 그 돈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것까지 한숨 가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고백을 마친 후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또 웃음을 짓기도 했죠.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리며 정신과 입원을 권했습니다. 장모님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아내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딸아이는 갑자기 찾아온 이 모든 변화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경찰은 매일같이 찾아왔고 피해자들의 원망 섞인 눈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모님의 통장을 미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14년간의 거짓말을 감춰온 아내를 용서해야 할지,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셨고, 아내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처제의 범행은 점점 더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처제는 장모님의 투자 수익률을 미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받아낸 투자금만 해도 수십억이 넘었죠. 강민석 씨, 부인도 공범 아닌가요?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한 게 사기에 가담한 증거 아닙니까? 형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아내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돈이 사라진 걸 알면서도 14년간 어머니를 속여왔으니까요. 딸아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동시에 병원에 입원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엄마를 찾았죠. 학교에서도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를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이혼을 고민하다가도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그저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간호사의 말씀으로는 아내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잠든 상태에서도 엄마 죄송해요 라는 말을 계속 중얼거린다고 하더군요. 한 달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제의 소재가 드디어 파악됐다는 연락을 받았죠. 제주도에서 마지막 투자금을 챙긴 뒤 동남아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아직 상황 파악이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많이 손상됐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이게 더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처제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제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놀랍게도 아내를 감싸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매달 100만 원을 입금한 건 자신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어머니께 진실을 밝히면 돌아가실 거라고 위협했다는 거였죠. 피해자들도 이제는 우리 가족을 덜 찾아오게 됐습니다. 대신 민사소송 준비가 시작됐다는 내용 증명이 매일같이 날아들었죠. 딸아이의 학교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친구들과도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처제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피해자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처제의 범행이 더 밝혀졌는데 장모님의 통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피해자로 입건됐습니다. 처제가 사기로 받아낸 투자금 중 일부를 우리 가족 계좌로 돌려놓았다는 혐의였죠. 하지만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우리 가족이 피해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장모님의 상태가 조금 호전됐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알아보실 수 있게 됐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지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서가, 수미는 어디 있니? 장모님께 처제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건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모든 걸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14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 미안해요.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을 팔고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까지 모두 합의금으로 내놓기로 했죠. 앞으로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수십억 대의 사기 혐의와 함께 장모님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죠. 우리 가족은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과 퇴직금 전액을 피해자 합의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감춰야 할 비밀이 없어서일까요? 장모님은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다행히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큰 부담은 없었죠. 기억력은 여전히 좋지 않으시지만 저희를 알아보시고 딸아이와도 대화를 나누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수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엄마가 미안하지. 아내는 매주 장모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주하기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죠.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고 있지만 많이 안정된 모습입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선생님들의 신임도 두텁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를 옮겼습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너무 많은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급여는 줄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간단한 피크닉도 즐깁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우리는 진실과 용서를 배웠습니다. 처제의 사기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거짓말이 되었네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했을 때 이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